네, 안녕하십니까. CO2 55회 한국형 공유경제를 선도하는 코자자의 조상구 대표님과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생방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저랑 맡을 세 분의 MC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실용 지식을 공유하는 나이피디 고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고 보니 컨설턴트, 알고 보니 기업가 이건웅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 컨텐츠를 홍보하고 있는 박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마케팅 투자회사 싱크이지에서 일하고 있는 임수열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이신 코자자의 조상구 대표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자, 그러면 먼저 코자자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게 대표님의 이력이에요. 이력 화려하죠. 아주 화려하신 분입니다. 네. 자, 이런 분이 왜 벤처를 하셨을까? 네. 궁금하시면 오늘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자, 먼저 코자자가 코자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아직요. 네. 코자자가 어떤 회사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그 코자자는 어느 곳에 가든 집에서 노숙인은 아니시죠? 노숙인. 노숙인들도 그런 때가 오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어느 곳을 가든 집에서처럼 오케이. 그리고 아기처럼 코자자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회사입니다. 네네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협력을 통해서 빈방 공유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냥 호텔 가지고 힘들잖아요. 네. 엄청나게 호텔 지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자, 보면은 이제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 이력에 보면 이제 되게 특이한 게 2000년도인가 실리콘밸리에서 베리피아라는 어떤 그 벤처를 실리콘밸리에서 설립하셨더라고요. 네, CTO를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회사고, 네, 이때는 왜 이런 걸 만드신 겁니까 그때? 원래 넷지오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지오그래피. 그게 뭐냐면 인터넷에 뭐 어려운 얘기 TCP/IP 위에 그리고 이제 웹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인텔리전스 지능을 입히자. 그 지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지역, 네. 지오로케이션, 로케이션을 업자. 그래서 IP 지오로케이션이라는 그런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모든 전 세계의 IP 어드레스 43억 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그냥 처음 누군가가 웹사이트에 액세스하면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근데 어디서 왔는지만 아는 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기후,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성향,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하나의 지능을 높이자, 올리자 해서 그걸 시작했고요. 그래서 넷지오로 시작했다가 이제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2000년 초에 했으니까 버블이 딱 꺼지기 직전에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웨이브를 아주 재밌게 네. 지났으니까 탔었는데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런 것들을 보안 쪽에 적용하자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PK 이런 걸 안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용 프로드 같은 게 일어나면 되게 비용이 비싸니까 이런 어떤 사람이 접속했을 때 지역 그 다음에 그 컴퓨터에 거기 있는 정보 이런 것도 모아서 이전에 일반적으로 은행에 접근할 때 행태를 모았다가 새로 딱 왔는데 갑자기 LA에서 주로 저거 하던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게 이제 금융 쪽으로 보안 쪽으로 적응을 하면서 그게 베리피아입니까? 지오를 베리피아로 바꿨죠. 베리피아. 베리피케이션 오브 인터넷 액세스. 근데 이거는 망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흥했고 되게 좋았고요. 투자자들한테는 한 반쯤 돌려주는 식. 그래서 저희가 한 5년 제가 했고 그 이후에 그러면 그렇게 성공하셨으면 실리콘밸리에서 계속 하시지. 왜 한국에 오셨어요? 제가 5년 후에 이제 비자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왔고 3년 더 지속을 하면서 이제 그 1등 사업자한테 이제 M&A 됐고요. M&A 됐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많은 걸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술로만은 안 된다 비즈니스라는 거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이겼었거든요. 네. 그런 교훈을 크게 가졌었고 실리콘밸리에서 원래 엔지니어였었는데 실리콘밸리 사업이라는 걸 처음 했거든요. 제가 로렌스 버클리 랩의 엔지니어로 있다가 네. 그 아이디어를 큰 어떤 프로젝트화 시키려고 했는데 관심이 좀 적은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마이클 양 그 옛날에 마이 사이먼을 했던 마이클 양하고 같이 그걸 코파운딩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또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뭐 KTH라든가 LGU 플러스 이쪽에서 이제 임원으로 활동하셨단 말이에요. 대기업에서 소위 안정적으로 일하시는데 왜 또 갑자기 코자자라는 스타트업 기업을 갑자기 느닷없이 이게 창업을 하시게 몇 살 됐어요? 때 창업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2년 반 전이니까요. 네. 2년 반 전이니까 제가 두 번째 23살 때인가? 네. 그때는 40대 중후반 이러면 돼요. 40대 중후반. 어려워요. 40대. 4학년 3반. 네, 굉장히 동안이세요, 근데. 도저히 40대로 보이지 않는. 네. 그래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면 제가 이제 KTH에 있다가 KT를 3번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KTH에 있다가 또 KT로 가서 웹 쪽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LG 플러스로 또 옮겼고, 저는 이제 그 버클리 랩은 그만두고 실리콘밸리에서 엔터프레니어로서 시작을 한 다음에 한 번도 저는 내가 엔터프레니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엔터프레니어라는 생각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네. 네, 대표님 오늘요 그 고등학생들이 좀 많으니까 영어 단어 좀 최소한 시키고. 알겠습니다. 그 기업가로서 잘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오늘 오신 친구 영어 잘해요. 잘난 체 하려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항상 기업가로서의 어떤 그런 혁신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네. 제가 그런 어떤 벤처 이런 걸 했지만 대기업에 들어가서 칼이 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싸우겠다는 전략, 갑옷 이런 거 있어도 전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칼이 필요한데 가서 그 대기업에 가서 내가 무언가를 거기서 뭐 성공을 하고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인터넷 나름대로 1세대라는 어떤 최초의 인터넷 커뮤니티였던 키즈라는 걸 하고 했던 그런 사명감, 그런 어떤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 욕구, 네. 그다음에 사회에 기여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칼을 빌리러 이제 대기업에 갔었는데 이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한 5년 이상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했죠. 시도를 여러 가지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칼은 빌려주는데 나중에 싸우려고 딱 칼집을 열고 싸우려고 딱 하려 보면 썩은 칼. 칼집뿐이었더라는 손잡이만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그런 실망 때문. 근데 그 실망은 그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그 통신사는 통신사로 그렇죠. 보수적이고 그렇게 해오는 게 최적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네, 그렇죠. 해왔고 오늘 갑자기 기준이 바뀌어진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차이를 간극을 저는 좀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뭐 이런 뭐 스타트업이 이런 쪽에 이런 사업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자원의 이슈가 아니고 문화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문화라는 거는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고 이렇기 때문에 그 조직의 기존의 문화라는 게 그런 있으니까. 것들이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들 그 조직에서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 관성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관점도 다른 거고. 그렇죠, 예, 다르죠.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안정된 직장을 때려치고 이제 새롭게 스타트를 하셨단 말이에요. 되게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 가족분들 특히 사모님께서 뭐 특별히 크게 반대는 안 하셨나요?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제 아내는 찬성했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찬성 안 하나?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찬성한 거고. 말리지 못할 거니까 어차피. 포기하셨네 그냥. 근데 이제 또 제가 처음 사업할 때 버클리랩 그만두고 사업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박사학위를 정말 어렵게 했고 버클리랩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되게 좋은 곳인데 거기를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거를 결정하게 된 게 이제 신년 예배를 이제 저는 자러 가요 이렇게. 와이프는 신자고 저는 서포터로서 그 기사로서. 근데 가서 자는데 코 자는군요. 예배. 코 자고 있어요. 코 자고 있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광야로 나가라.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어찌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제 교회를 가면 교회도가 성당 가고도 이런데 저는 잠을 잔다는 거 눈을 감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 자면 네. 모든 감각이 다 멈추고 귀에 집중해요. 아, 네. 그래서 실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거기 너도 나도 다 집사예요. 그분들하고 딱 얘기를 해보면 잘 몰라. 근데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코자자의 의미를 그랬었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 코자자 스타트업 기업명을 지으실 때 코자자 외에 뭐 다른 그 기업명 후보들도 있었나요? 엄청 많았죠. 너무 잘 예를 지은 것 들자면, 같아요. 뭐 스마일 스페이스, 뭐 그다음에 소텔, 뭐 이렇게 막 소셜터 호텔, 뭐 이런 좀 모텔 같다. 네, 뭐 이런 했는데 이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딱 코자자란 말이 언뜻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가서 코자자를 찾아보니까 뭐 저 스펠링에 있는 데다가 뭐 더 이상 그 이전에 막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네. 이 말은 어떨까 네.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딱 했고 그리고 이제 코자자가 이 코자자인데다가 그냥 스펠링을 하면 코리아에서 잠자는데 Z자인데 A 플러스 A. 네, 그렇게 해서 들으니까 지지니까. 예. 그렇죠. 예. 도메인을 다 찾기가 힘든데 도메인이 다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이렇게 했다고.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코자자닷컴이라고 또 이렇게 팬시 회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도메인은 틀리지만 JJ 그것도 있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뭐 중복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좀 혼동을 주거나 협력하고 그러진 있습니다.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과 코자자가 너무 이렇게 매칭이 딱 되는 그 연결이 딱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분들은 아무튼 처음에 코자자가 그런 의미인가라고 생각했다가 그런 의미예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 네. 그 다음에는 잃어버리세요 해도 잃어버리지 못하는 네. 그런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코자자가 어떻게 보면 의태어 비슷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근데 이게 코자자로 했는데 이걸 외국 사람들이 발음하면 뭐라고 발음해요, 이거를? 코자자. 코자자. 네, 네, 네. 그러면 이게 잘 통하나요? 어떻습니까? 네,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 여기 있는 분들도 나중에 사업할 때 뭔가 도메인 네임 지을 때 좀 이렇게 지으면 좋다. 뭐 팁 같은 거 주신다면 도메인 네임 지을 때. 도메인 네임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업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베리피아도 그렇고 넷지오도 그렇고 제가 다 그 이름을 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 잘못에 빠지는 게 뭐냐면 자꾸 의미를 따지려고 그래요. 근데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서 좋은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매칭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그게 들어서 좋고 쉽게 기억할 수 있으면 의미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그래서 그냥 편한 이름으로 예를 들자면 TV라고 하면 그냥 오렌지. 네. 그냥 뭐 오렌지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오렌지 뭐든지 될 수 있잖아요. 애플처럼. 애플처럼.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렇죠. 과일 쪽은 누가 했으니까 뭐 하나 예를 들어서 카카오는 또 채소 열매를 쪽으로 했고, 가시죠, 채소. 그다음에 아마존은 또 강을 가지고 그러네요, 그랬으니까 진짜. 이제 하늘이나 아니면 나무나 산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해야죠. 근데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어보면 이 계시를 받아서 뭔가 오픈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을 감고 자면서도 이 소리는 다 들리고요. 그 다음에 문득 지나가는데 거기서 튀어나온 소리, 코자자 이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오픈하시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굉장히 심플하신 것 같아요. 의식이 이제 지금 뭐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코자자 뭐 발음이 좋으면 모든 게 통한다라는 아주 심플한 이런 걸 가지고 계신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가의 정신이고 그 다음에 공유경제. 중고생이 계시니까 뭐 공유경제는 너도 갖고 나도 갖고 이런 경제 이런 거인 것 같은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계속 사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건 이론이라든가 될 거라는 믿음, 가족에서 사모님께서 양보할 정도로 이런 밀어붙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론과 그 다음에 감성, 필 같은 것들은 굉장히 될 것 같은데 또 살다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처음에 공유경제에서 되게 정말 필이 왔으니까 늦은 나이에 한 거 아니면 대기업 때려치고. 그렇죠. 근데 실제 해보니까 뭐 어떻게 그 간극이 얼마나 차이가 났던가요? 간극이 제가 시작할 때 네. 이 몇 년도에 시작하셨습니까? 몇 년도? 2012년 1월 2012년 19일 날 얼마 안 됐네. 2012년이면. 2년 반이요. 2년 반 됐는데요. 네. 대기업에 있고 이럴 때 항상 하는 거 보면 대기업에서는 자원이 많으니까 네. 항상 큰 흐름을 보고
시장을 미리 접근해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걸로 접근을 하는데 항상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얘기할 때는 절대 시장 앞서 나가지 말자. 반에 반발짝만 앞서 나가자. 그래야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이 공유경제 얘기도 별로 나오지 않을 때 시작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스타트업 하는데 3 곱하기 3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3배 걸리고 네.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자원이 3배 자원이나 아니면 돈이 3배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9배 힘들다는 얘기를 제 스스로가 하고 뭐 했는데 해보니까 거기에다가 3을 더 곱하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30배가 되는군요. 그렇죠. 27배. 예, 그건 해보니까 정말 현실과 그리고 자원을 가지고 대기업에서 이렇게 말로 주로 할 때하고 네. C에서 모든 걸 O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너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걸 이제 경험하셨잖아요. 어려움들을. 다시 원점으로 가셔도 3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다시 하시겠어요? 다시 생각해봐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계속 이 코자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숙박 공유와 관련해서 좀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과 2년 반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이제야 이제 저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정도로 알았어요. 네. 그래서 시행착오가 제가 돌이켜 보면 겪을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온라인을 주로 해서 온라인 공부만 하고 온라인 쪽으로 막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오프라인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에서 좀 젊은 나이에 사업을 거기서 했던 그 경험을 또 한국에서도 실리콘밸리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한다는 거는 너무너무 달라요. 서울과 그렇죠. 실리콘밸리의 공통점은 딱 하나. S자로 시작한다. 그런데 그것도 서울의 S는 대문자, 네. 실리콘밸리의 S는 소문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내국인 외국인을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로컬, 글로벌 이걸 다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개발이고 모든 걸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많은 그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시행착오의 요소들이 있었고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생존하고 있고 그러한 경험이 앞으로 이제 제가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훌륭한 이런 어떤 그 자원이 될 거라는 사실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옛날에 우리가 2000년도 벤처 붐일 때마다 온라인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대표님처럼 뭔가 여기 있는 분들도 기존 오프라인에다가 뭔가 온라인을 뭔가 접목시키는 걸 많이 생각들 하고 있거든요. 많이들. 근데 하신 거 아니에요? 시행착오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이분들이 꼭 공유경제 아니더라도 기존 오프라인에다가 뭔가 온라인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는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이런 거는 정말 좀 고려해라. 딱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걸 말씀해 주셨습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일단 인식 왜 그래야 되는지 인식을 얘기하면 세상이 이전 세상하고 달라요. 다 연결된 세상이에요. 그게 온라인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의 회사들이 세상을 다 잡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검색 회사에다가 지금은 안경 회사인 것 같아요. 자동차 회사예요. 그다음에 무슨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단순하게 온라인을 오프라인에 끌어들이는 거가 아니고 네. 온라인의 관점에서 오프라인을 바라보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온라인의 관점에서. 그렇죠. 온라인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항의하는 겁니까? 맞다는 얘기인가요? 네. 아니요, 좋은 거예요. 좋다는 네.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잠깐 뭐 같이 추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이런 디바이스 같은 거 이게 기계라든가 안경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는 결국 자기네의 지배권 같은 것들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플랫폼이나 이런 것까지 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좀 통제력을 넓히기 위해서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얼핏 드는데
지금 말씀이 이제 온라인의 관점에서 오프라인을 보는 것보다는 피치 못 당연한 과정에서 이렇게 침투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당연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처음 여기 관심 있는 분은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거나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은 스타트업을 혹은 자기가 뭔가 벤처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해서 뭔가 해야 된다면 특히 지금 있는 고등학생들은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릴 터인데 그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1세대로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당연한 거니까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파고들면 좋겠다. 혹시 이런 게 있으실까 싶습니다. 저는 제 아들한테 얘기했던 걸 하고 네네. 싶어요. 제 아들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대학을 갔는데 다른 거요. 아빠가 이제 고생하는 걸 많이 봤잖아요.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러니까 안정된 직업, 안정되게 뭔가 그래서 이제 옆에서 얘기 의사해라. 의사가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의사해라.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저기, 공무원도 좋죠. 공무원 얘기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시는 자녀분이 그다음에 잘하신 것 이제 같아요. 뭐 이렇게 금융 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제 제가 그냥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는 시기였지만 제가 마지막 이제 대학 갈 때 제가 본인이 난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너 그러면 대충 의사가 될래? 훌륭한 의사가 될래? 그러면 그럼 훌륭한 의사가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돼. 그러면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해라.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쪽으로 가고 싶대요. 그래? 그럼 전공을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흐름하고 똑같아요. 세상이 지금 완전히 그 초연결된 사회로 되면서 이 사회 자체가 이전의 어떤 그런 물리적인 사회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을 가고 있다. 그러면 제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끌고 가고 변화시키니 요즘 소프트웨어 공부하라고 막 코딩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코딩이라고 프로그래밍 한다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무슨 언어를 하나 더 배우고 뭐 툴을 하나 더 배우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고 방식이기도 하고 관점이 다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면 그러면 훨씬 기회가 너무너무 많을 거라고 네. 그럼 여기 있는 분들도 뭐 학생들은 그렇지만 뭐 30대, 40대들 뭐 이렇게 프로그램 안 했던 분들도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사업할 때 그 프로그램 같은 걸 배우라라고 이게 추천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지금 당장 배워서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좀 나이 40대, 들고 40대 되고 네. 이랬는데 그러면 어쩌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흐름을 인정을 하면 실은 그게 그렇게 접근을 안 해도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배우고 내가 그걸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앱을 이게 아니고 세상이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고 네. 그 기술이 소프트웨어가 코딩이 지배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갖고 그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현재 내가 잘하고 있는 오프라인 사업이나 여기에 그런 요소를 끌어들이는 거를 그런 자세로 한다고 하면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뉴욕 시장 블룸버그 시장이 70이 되셨을 때 네. 2012년에 내가 올해는 프로그래밍 하는 게 네? 70살 때? 70살 때 블룸버그. 프로그래밍 70살 때 프로그램 하는 게 내 그 다짐이다라고 딱 써서 트위터에 했어요.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 노망났나 이런 돈 있어 다 이런 거야. 그런데 이제 반응은 뭐냐? 다른 사람 이제 그 패스트 컴퍼니라는 잡지에서 네. 그분이 저를 그렇게 하는 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네네. 하고 들어가 보니까 조금 전에 그 얘기예요. 내가 시장이고 세상을 다 이렇게 이제 뭐 시정을 펼치는데 프로그램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신호 체계부터 이렇게 뭐 모든 것들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돌아가는 DNA가 코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코딩을 요걸 알고 모르고 세상을 접하는 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존중을 했었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딩을 배우는 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그 용어라도 네. 익숙하면 이제 개발자들하고 이렇게 데려다 뭐 하더라도 그렇죠. 용어라도 그냥 익숙하면 아니 의미를 몰라도 돼요. 그냥 저거 뭐야 이게 아니고 외국어로 들리지 않고
잘 의미는 모르겠는데 대충 이렇게 문맥을 알아듣시는 것처럼 네. 그런 접근이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지배하고 이런다고 하면 실은 그만큼 온라인 오프라인이 갭이 믹싱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네. 젊은 친구들은 그냥 상상력을 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뭐 해보는 거를 해서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이렇게 해보고요. 또 우리 이제 시니어한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네. 오프라인 이쪽 일반 사람 쪽에 경험도 있고 많이 강하시잖아요. 네, 오프라인 강하죠. 이렇게 밑에서부터 온라인을 끌어들여서 혁신하고 그래서 양쪽에서 만나면 아. 그러면 많은 어떤 새로운 혁신들이 시너지 역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이어져서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되게 좋은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지금 제가 현재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 컨텐츠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어려움과 이제 니즈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혹시 코자자와 서비스와 같은 뭐 대표님께서 해외 여행이나 국내 여행 시 혹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국내에서는 이제 한옥 이런 데를 자보고 하는데요. 네. 외국에서는 직접은 해보지 못하고 이제 간접적으로 하고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했었고 네. 지금 이제 현장에 계시니까 네. 숙박뿐만 아니고 이제 보면 한국에 기본적으로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 정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잖아요. 실은 내국인들 한글로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쵸. 많이 외국인들한테 정말 와야 뭐 쇼핑이나 하고 이런 게 그러거든요. 그만큼 보면 외국인들 많이 오긴 하는데 네. 그리고 전체 산업군에서 전 세계도 다 똑같거든요. 이 여행, 레저 이런 쪽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혁신이 가장 느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유 경제로 시작을 했지만 시작해서 많은 거를 이렇게 오프라인에 착한 페이스북, 착한 네이버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망상이고 제가 뉴스 2년 전에 인터뷰하신 뉴스 기사를 온라인 통해서 보긴 했는데 한옥의 오프라인 페이스북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형식의 글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거 빨리 내려달라고.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전이었고 네. 지금 현실에 가보니까 말씀한 것처럼 망상인 걸 알았고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로 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래블 텍이에요. 그러니까 트래블하고 이제 여행과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일단 그런 쪽에 시장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조금씩 이제 성장이 되면 그러면 어느 시점인가 또 다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그 생각이 비전이 되고 또 현실이 될 때가 올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예. 네. 하시는 사업이 이제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나누어 가지는 공유 경제인데 공유 경제라는 컨셉하고 이제 렌탈, 빌려서 쓰는 이런 컨셉이 이제 대비가 되잖아요. 근데 렌탈의 컨셉은 오래전부터 있었단 말씀이죠. 뭐 책 같은 걸 보신 지금 고등학생들도 있고 장난감을 이제 렌탈로 사용해 봤던 분도 계실 거고 이렇게 할 터인데 그거와 렌탈과 이제 공유 경제와의 차이점. 이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하고 그다음에 지붕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붕을 공유한다는 거는 그거가 눈에 탁 띄게 된 어떤 배경 같은 게 있으실 터인데 렌탈과 공유의 차이점, 그다음에 지붕을 공유한 것, 그리고 혹시 또 공유를 더 한다면 여기 있는 젊은 분들이 이런 거 해볼 수 있을 거다라고 팁을 주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렌탈하고 공유 경제하고 이게 비교를 할 때는 실은 이제 공유 경제에 대한 개념이 처음에는 이제 용어니까 collaborative consumption이라고 하죠. 협력적 소비로 얘기를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 렌트하는 거 그거 뭐가 달랐는데 가장 다른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버나 이런 것들 뭐 아니 집카 뭐 집카 렌트를 뭐 집카하고 이전에 에비스나 허츠나 이런 KT 렌탈이나 거기 렌트하고 다를 게 뭐냐라고 보면 하나는 시간제로 빌리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필요하면 가서 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근처에 있는 거가 좀 달라요. 네네. 공유경제에서 소비 쪽만 보면 그 소비 쪽만 보면 이전하고 다른 건 뭐냐면 중심이 소비를 해도 소비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요. 편안하게. 그리고 원할 때.
그런데 지금 처음에 공유 경제가 그런 컨셉, 그냥 개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공유 경제는 조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라는 거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경제예요.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면 가치의 생산, 그 다음에 그거를 유통하고 소비하고 이런데 모든 것을 시민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빈방 공유 같은 경우도 보면 가치를 누구나 호텔인 거예요. 빈방이 있으면 가치를 회사가 만들지 않고 만드는 거. 그 다음에 3D 프린터가 있어서 누구도 이제 뭔가를 제조하고 그 다음에 솔라 패널 갖다가 이렇게 하면 누구든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래서 이제 세상이 완전히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비도 우리 중심인 거죠. 그래서 이게 공유 경제가 이제 지금은 하나의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되게 확대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이제 개인들이 모두 다 참여해가지고 개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공유하는데 맞습니다. 예. 거기서 기업이 하는 역할은 그러면 그거를 연결해주는 스무스하게 연결해주는 게 공유경제 기업은 그거죠. 이제 연결하는 거. 그걸 개인도 할 수 있다는 제공해주는 얘기예요. 게 아니라. 심지어 얼마든지. 개인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앞으로 있는 공유가 거죠. 될 수 예. 있고. 네. 개인이 공장이고 개인이 저 발전소고 개인이 호텔이고 개인이 자, 회사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철학을 가지시고 이제 2년 전에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3 곱하기 3 곱하기 27배나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시행착오로 간극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그런 시민을 위한 시민의 그런 공유 경제가 앞으로 경제 시스템의 메인스트림이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지금 어떠세요?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요? 몇 년 걸릴까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몇 년 걸려야 되죠? 근데 아니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의 반발자국만 그러면 가져오시는데 2020년 정도, 25년 아른 교수라고 뉴욕대 아른 교수는 미국 GDP의 5% 정도가 공유경제. 20년 정도에는 2020년도에는 공유경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금액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면 지금 그 공유 경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람들의 의식 전환이잖아요. 네. 그것을 가장 막는 게 소유욕일까요? 아니면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하세요? 공유경제 근데 그렇게 얘기보다는 많이 규제가 제일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규제죠. 문화적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문화적인 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저 방을 공유하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사람들이 한국은 안 돼. 첫 번째. 그 돈 얼마 받는다고 그거 뭐 내 집에 다른 사람 채워. 그렇죠. 그게 어떤 놈일지도 모르고. 네. 그다음에 그게 문화적인 좀 폐쇄적인 문화 측면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한국은 이미 그 폐쇄적 문화적 배경 때문에 이 공간 자체를 공유하려고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다.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이런 거죠. 큰 흐름이고 서울시에 358만 가구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지금 90만 가구가 이제 독립세대고 이런데 그거에 0.1%만 해도 호텔 몇 개 정도니 그것만 해도 시장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미국판 코자자 네. 그 회사가 들어오기 전에 싹 좀 해보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어찌됐든 에어비앤비가 지사도 없이 지금 이제 만들어가 이제 뭐 꽤 이제 되지만 엄청나게 사업을 잘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요. 그렇죠. 글로벌하게 에어비앤비가 지금 회사 가치가 얼마 되죠? 10조? 10조입니다. 네. 10조가 어느 정도냐면 하얏트 호텔보다도 가치가 높은 겁니다. 네. 그리고 호텔 체인이요. 예, 호텔 하얏트보다 프랜차이즈. 네. 그 다음에 가장 방을 지금쯤은 전 세계에서 힐튼이 방을 한 70만 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네. 야. 힐튼보다도 지금은 더 많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키피디아가 브리테니까 그러네요. 네. 백과사전을 누른 것처럼. 누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 가고 그런 거죠. 오프라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온라인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오프라인에 생긴 거예요. 그 웹 2.0이 뭐냐면 사람들이 참여하고 공유하고 오픈하면서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정보의 소비자였던 사람들이 어느 날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면서 힘이 일반인들한테 가게 됐잖아요. 네. 근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온라인에 있었던 그런 똑같은 행태가 오프라인에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든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러면서 그게 사람들의 역할이 커지고 그러면서 이전에 어떤 이런 아주 계층적인 어떤 사회 구조나 네.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이제는 평면이 돼서 그냥 서로가 개개인의 그런 어떤 유통이나 이런 게 되면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지금 말씀은 이제 그 문화 같은 것들 차원에서 보면 이제 그 신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신뢰의 사회냐, 낮은 신뢰의 사회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은 역으로 서로 간에 대한 신뢰가 좀 낮은 차원에서 뭐 그에 대한 이제 어떤 갈등도 나올 수 있고 두려움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급속하게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이제 울타리를 치면서 공개를 하지 않으려는 구조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조금 전에 질문을 던졌듯이 이게 이제 열려지면서 사람을 모으게 되는 구조고 에어비앤비라든가 코자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영역을 잡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한국 사람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단 말씀이죠. 예, 그러면 오는 손님들이 외국인들이 오면 외국인들에게는 뭔가 얻을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은 이제 헤어지면 다시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 물론 자, 페이스북에 질문만 빨리. 질문 알겠습니다. 빨리. 자 그러면 외국인하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나요? 아니 그거 질문하니까 뭘 상황이 길어. 아 그것만 해 그것만.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는지 고마워 몰라. 던져주세요. 예, 고마워 던져주세요. 예. 아, 먼 길을 돌아오셨습니다. 아, 거창한 질문을 하여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를 믿지 못하는데 상대적으로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픈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보면 코자자 이용하는 분들 그리고 에어비앤비 정보를 얻으신다면 에어비앤비도 외국인이 많이 쓰느냐 한국 사람들이 쓰느냐. 알았어. 그래도 질문이 지금 이제 그거는 이론적으로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네네. 현실적으로 저희가 서비스 아까 할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안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도 좀 안 된 상태에서 막 외국인들한테 마케팅하고 했는데 그런 게 별로 효력이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숫자가 정확하게 드릴 수 있게는 숫자가 너무 작습니다. 네. 그런데 내국인 외국인 그런 이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네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공유경제가 무슨 공유경제고 무슨 이론이고 무슨 뭐 이데올로기 이런 것 같지만 공유경제가 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건 뭐냐면 뭐 돈 아끼네? 돈 버네? 네. 이거 나 돈 덜 쓰면서도 더 많이 누리네? 어때 리스크도 적고. 리스크도 적고 그다음에 뭐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날 위해서 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지역 경제도 살리고 그다음에 환경에도 좋고 그다음에 이 신뢰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마을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면 신뢰를 쌓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돈 때문에 시작을 했다가 그러고 나서 이거 편안해 해서 이제 이 새로운 그 라이프 스타일로 인식이 되고 그러면서 조금 있다 보니까 이게 내가 마치 사회 운동가 같은 이런 게 그러면서 자부심도 이제 생기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공유경제가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 체험을 통해 가지고 흘러가는 게 모여서 이제 경제가 되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거라고.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에어비앤비라는 세계적인 회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10조 원대로 평가받을 정도로 커졌는데 그거는 이제 세계를 상대로 어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주어지는데 우리 코자자 같은 경우는 국내를 지금 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시장이 좀 작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따른 사업적 가치나 아니면 결과물들도 상당히 작을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비즈니스적으로. 아주 작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쉽게 하는 얘기로 저는 에어비앤비 모델을 보고 공유경제를 한 게 아니고 공유경제를 보고 그 중에 이제 한국의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할 때 편하게 우리는 배알이 없습니다. 에어비앤비 카피해요. 지금은 이제 그 복사가 카피가 아니고 이제 리인벤트 한다고 했다가 지금 이제 와해시키겠다. 근데 한국에서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분히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가 10조예요. 카피나 이 비전이나 전략이요. 그거는 그대로 100% 복사하고 그리고 이 수익이나 이런 거는 매출은 100분의 1만. 100분의 1이면 10조에 100분의 1이 얼마죠? 네. 1000억이거든요. 그런데 당장은 이제 아니죠. 뭐 저희 회사 가치하고 그 10조하고 따지면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하지만
한 놈만 팬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인 거죠? 대한민국인데 네. 재밌는 게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에 이런 그걸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 서울에서 그 모델을 와해시킬 수 있고 그렇죠. 그거를 도쿄, 그다음 동경, 그다음에 상해, 싱가포르에 가서 심어서 연결시킨다고 하면 그거는 아시아권. 되게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공유 경제의 속성을 보자고요. 공유 경제가 무슨 경제? 자본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경제예요. 내가 호텔에 갔으면 돈 버는 사람 누구야? 호텔에 투자한 어떤 놈인 거야. 돈 있는 놈이에요. 그렇죠. 내가 코자를 통해서 한옥 스테이 하면 그 주인, 그다음에 거기 가서 내가 짜장면 먹고 하면 그 지역이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역 사람 중심 조금 더 나가면 지역 사람 중심 지역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사람 중심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공유 경제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에어비앤비나 우버를 보니까 공유 경제 한다며라고 얘기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글로벌, 로컬이 아니고 로컬에 가서 돈은 받아가는데 글로벌 사업자고 그 다음에 그 회사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벤처 캐피탈, 월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얻는 득을 기존 자본주의의 가장 꽃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래서 만든 게 에어비앤비 앤 우버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철학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회사가 그런 어떤 거를 모아서 기여하는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회사가 더 살아야 되고요. 제일 이상적인 거는 실은 공유경제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은 협동조합을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건 이제 차츰 그렇게 갈 거고 네. 그래서 철학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 지역 경제잖아요. 구글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거 다르거든요. 지역이 실제 오프라인의 경제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코자자가 지금은 에어비앤비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3년 후쯤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코자자의 국내라든지 현재 국내죠. 뭐 앞으로 국내로 하고 있으니까 국내 마케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국내 마케팅은 저희가 광고도 하고 소셜도 하고 했지만 그거는 요즘은 적극적으로 안 하고요.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든 서비스를 에어비앤비 수준 현재 에어비앤비 걔 너무 빨리 해요. 잘해요. 요즘 에어비앤비는 공유 경제 쪽에서 에어비앤비가 아니고 웹 이 인더스트리에서 그래서 모든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또 앞서 나간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출발해서 다시 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내 국내보다도 이제 글로벌 마케팅 쪽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고심을 많이 했죠. 에어비앤비가 어떻게 할 건가. 지금은 뭐랄까 조금 시도를 해봐야 되겠지만 에어비앤비하고 싸울 아니면 차별화할 수 있는 거를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스테이라는 그런 어떤 차별화된 그런 걸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포지셔닝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전 세계적으로 에어비앤비 전체 글로벌 시장을 잘하는 에어비앤비 모델이 있고 기타 쭉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파인스테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집을 모아서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유럽에서 모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코자자처럼 한 놈만 패서 한국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어떤 그 전통 가옥으로 시작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모델들을 시도해보는 게 우리가 유일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한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한옥이라는 우리가 공유에 가장 소중한 한옥이라는 측면에서 차별화를 하나 그동안 해왔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베이와 알리바바의 타오바오 그 모델의 차이인데 돈을 수수료를 안 받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행객들이고 호스트한테 돈을 덜 받고 근데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받아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뭘 넣냐면 파인스테이라는 모델을 넣어서 나이 드신 분들인데 빈 방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아들들이 가끔 오고 하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워놓을 수 있는데 전세도 줄 수는 없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다 매니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만 받으세요. 그리고 그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집 한 달, 두 달 이렇게 비워놓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저기 해줘요.
관리를 해줘요. 집사처럼. 집사처럼. 어. 그러면서 돈도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전체를 매니지하는 그런 모델.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얘기를 이제 바꿔가지고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We are hotels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하나도 우리가 그 이런 부동산에 투자를 안 하고도 아. 1000개의 호텔의 스윗 룸이 아니고 서울에 스윗홈 1000개를 가지고 있겠다. 그러니까 아무 집이나 아니라 뭔가 집이 그렇죠. 좋은 집을 좋은 1000개를 그렇죠. 확보하고 놓으신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수준이 되는 그런 집들 하는 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수술 안 받아서 볼륨을 키우고 물론 이게 이제 얼마나 통할지는 또 봐야 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민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뭐 유명한 사람 집도 있습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예. 누굽니까? 내일 가야죠. 근데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뭐고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대단히 되게 유명.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돈이 궁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분이 아니고 문의가 와서 그분은 어느 나라 가면 영웅인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집이 비어 있다 하면 집을 통해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야지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은 뭐가 있냐면 사람이 이거 저 아주 좋은 공간인데 놀려놔 이런 어떤 그 미안함이죠. 미안함감이 있는 기여함, 거예요. 뭔가 기여함. 그런데다가 이게 사람들을 좀 이렇게 국내에서 워낙 이렇게 그 유명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그 제약이 되고 한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이렇게 교류하고 싶은 좀 편하게 네. 그런 욕구들도 있고 예. 그런데다가 이제 돈도 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자고 내가 뭐 에어비앤비 올려가지고 뭐 이름 다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손님 맞을 때 뭐 돈 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까지 뭐 시트 정리 이런 데까지 네. 오면 손님만 맞이하는 거예요. 진짜 매니지드 서비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메인티니언스 서비스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관리인데. 그렇죠. 그걸로 돈을 번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게 법령상의 문제 제약점은 없나요? 그리고 법령상의 문제 이제 없고. 저희는 이제 에어비앤비 뒤따라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네덜란드라든가 유럽 같은 데 가면 2개월 스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걸 찾아가지고 온라인에서 찾아가지고 하면 어디선가 번개처럼 나타나서 열쇠를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델 비슷한 거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델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에어비앤비가 워낙 그 사업을 잘하니까 이제 그 자기가 그냥 처음에 방 하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방을 몇 개를 얻거나 뭐 이렇게 해요. 그것도 전담하게 뭐 하니까 그거를 대행해 주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찌 보면 새로운 어떤 하청 비슷하게 나오는 하청 거죠. 비슷한데 네. 한국은 그렇게 해서 그것만 해주는 거는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크진 같아요.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한다고 하면 뭐 이것저것 다 볼 수 있는 건 하지만 그 수준에서 훨씬 더 다른 거죠. 그래서 호텔을 만들겠다라는 식이니까 그러니까 집은 그냥 그 일반 좋은 집인데 서비스는 호텔 서비스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어찌 보면 8성급 호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뭐 60평짜리 스윗룸을 쓰는 이런 컨셉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이제 잠만 자는 거죠. 좋은 게. 근데 여기는 물론 개인 사물 이런 것도 다 없애오지만 그 동네에서 뭐 60평 이상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은 그런 거를 하려고 그리고 할 수 없어요. 에릭 슈미트가 와서 한옥에 머물고 갔을 때 그 가치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요.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있었던 건데.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한테는 돈 얼마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 직접 받으신 건 아니고 그분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받아가지고 했는데 눈겨둔 거. 점심 그러니까 자기 위해서 네. 싱가포르에서 저기들이 그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야. 체크. 네. 체크뿐만 아니고 동선을 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찍고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잠을 자기로 했는데 결론은 잠을 안 잤어요. 네네. 뭐 침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경호 문제가 있고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래서 그 북촌에 왔는데 북촌 돌아보기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거는 에릭 슈미트가 결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호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머물어서 날린 다음에 다시 뒤돌아가지고 북촌을 한 바퀴 이렇게 살짝 돌았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와서 1시간 동안 점심 먹기로 했는데 2시간 반 동안 있었고 잠을 안 자고요. 그러면서 돈은 저희가 이제 점심값으로 해가지고 몇십만 원을 받아서 이제 전달한 게 있고요. 그리고 에릭 슈미트가 근데 앉았는데 다 사람들 잤다고 믿으려고 그렇게 해요. 그만큼 이제 우리 그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들이 큰 것 같은데 그 후에 그날 저녁에 이제 또 미팅이 있었어요. 에릭 슈미트하고 저희가 구글 컬처 인스티튜트에서 한옥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땠냐 물어봤더니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자기가 앞으로 집을 지으면 한옥 같은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사인 한 데도 엄청나게 좋게 해놨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럼 왜 그러냐 이랬더니 그때가 10월 말인가 이랬거든요. 자기 평생 이렇게 어느 공간에 있는데 가을 햇살과 가을 바람이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통풍한 거 흐르면서 느끼는 게 처음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집을 지으면 한옥 같은 집을 짓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서 되게 큰 보람을 느꼈고요. 네. 앞으로 가능하면 저희 이제 IT 그런 걸 했으니까 실리콘밸리에 잘 나가는 CEO들을 한 번쯤 그런 네. 소중한 경험을 시켜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진행하는 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이 이렇게 국내 그 로컬 마케팅을 이제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사업으로 한정을 지셔서 해보니까 그래도 국내에 2년 반 전에 국내에 한정을 해서 시작하신 게 맞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그 당시로 되돌아간다면 글로벌로 모두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작하는 게 낫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원하는 거는 글로벌 하고 싶고 저는 항상 실리콘밸리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했었던 그 경험 그리고 또 뭐 그렇게 엄청 성공을 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서 인정을 받고 했었던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고 싶죠. 하지만 현실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현실. 그런데 현실이라는 게 뭐냐? 미국에 가면 그야말로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만 목소리를 크게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찌됐든 누구든 만날 수 있고 이런 생각 때문에 한국에서 뭔가 기반을 만든 다음에 가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국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좀 반반이에요. 자원이 없었어도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근데 지금은 그야말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2년 반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단련이 됐잖아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글로벌 그런 어떤 경험과 이 한국에서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일단 한국에서 조금만 그 기반만 만든다고 하면 뭐 60이 되든 70이 되든 언젠가는 글로벌리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방청하신 분들 중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제 고등학생분이 한 명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잠시 읽어보자면은 현재 그 공유 경제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꼭 질문을 남겼습니다. 몇 학년이 물어본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웃고 계신 저분. 네. 예. 그 공역에 대한 되게 이해가 있어야만 가능한 네. 질문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홍대 길거리를 지나갔었는데 그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이 그 앙케이트 조사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그 시민들한테 그 공유 경제에 대해서 아십니까? 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뭐 또 공유 경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배열해 놓고 아는 기업에다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앙케이트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인상적이게 또 생각을 우연히 하고 만난 거예요, 그렇게? 또 예, 정말 우연히 만났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그 앙케이트 던져주세요. 그 앙케이트에 코자자도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대범 박수 한번. 네, 박수 한번 드리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공유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공유 질문. 여기 와 계세요 그분이? 예, 지금 그 여기 이거 내가 선물을 좀 이거 이렇게- 즉석 예, 선물이라고 하죠. 네. 예, 끝나고 그래요. 예.
공유 경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좋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시작인데 지금 코자자로서는 그렇게 거래가 크지 않으니까 에어비앤비 케이스를 이제 보면 뉴욕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1년 동안 한 6천억 정도. 의 그 매출. 아니죠 6천억이죠 6천억 매출 지역 경제에 기여한 이런 뉴욕만요? 뉴욕만. 네. 이야, 어. 대단하다. 그러니까 6억 몇백만 불이니까요. 그리고 파리 이런 데들도 그런 숫자가 나오고 그러면 서울이 그렇게 작지 않고 서울이 방문객으로 따지면 외래 방문객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도시 중에 탑 10 안에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돈 와서 돈 많이 쓰는 걸로 6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비유를 해보면 아니 그 돈도 어디 간 거야? 나한테 한 푼. 아씨. 제가 나중에 나눠드릴게요. 갑자기 열받네. 이 방송은 영어로 그럼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보면 장장은 아니래도 그 경제 유발 효과가 대단히 클 거라고 보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빗대어서 이렇게 보면 차 한 대를 잘 이제 우버가 그렇지. 와서 공유하면 20대를 대체한다고 해요. 이제 근데 공유 경제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 경제 유발 효과 좋네라고 하는데 또 이제 제가 공유경제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우려하는 분들은 뭐냐면 야 차를 옛날에 생산 못해요. 20대를 생산해가지고 팔아서 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는데 맞아요. 이제 한 대밖에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시. 그래서 심지어 극단적인 사람들은 공유기 때문에 이거 공황요 제조, 그게 온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기존의 GDP 그냥 많이 생산해서 많이 소비하고 이렇게 가서는 이런 기준으로 하면 지구가 세계가 돼 있어도 모자란다고 과잉 생산, 하거든요. 과잉 소비. 예. 네네, 지속 가능 경제가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경기가 후퇴할 거란 얘기를 하지만 실은 더 크게 보면 네. 이미 그 경제적이지 않아요. 아니 사가지고 그걸 잘 극대화하는 게 경제적인데 사가지고 안 쓰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썩히는 거거든. 차도 지구 그렇고요. 하면서. 네. 근데 공유 경제를 하면 비효율적인 게 효율화가 되는 거예요. 네네. 한대 가지고 그러면 생산은 더 떨어지지만 실은 그런 통해 가지고 차 살 걸 차를 안 사면 소비를 돈이 편대하죠. 그쵸. 그 소비가 어디서 오냐? 여행. 네. 여행 이런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경제는 줄어요. 그런데 이게 효율화가 돼. 다른 데 소비가 또 많이. 그렇죠. 그러면서 새로운 경제가 생겨가지고 하는데 이전에 야 생산해가지고 그래서 태양열 가지고 에너지 만드는 거는 경제 지표로 잡히지 않아요. 예. 네네. 빨래 말리는 거. 그런데 세탁기 만드는 거는 건조기 만드는 거 잡히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우려할 게 아니다. 이런 측면. 그렇게 보면 지금 당장 단순하게 그게 경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제 효과가 얼마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커다란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냥 돈으로 따져도 경제 유발 효과가 더 클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거예요. 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어떤 이런 이 문제,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그 자본 지상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뭐 자본론 4.0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네. 마침 공유 경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경제는 단순하게 이제 경제 유발이라는 관점에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가치관이라는 것,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삶의 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경제가 잘 되면 수출이 잘 되면 사실 대기업이 많이 이거를 그렇죠. 그 이익을 받잖아요. 그다음에 그 대기업의 주주들 사실 그 낙수 효과라거나 누수 효과 별로 없는데 이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보면 거대 기업보다는 지역 소상공인들 맞습니다. 이런 네네. 사람들 풀뿌리 이런 그것이라 소비가 되니까 그렇죠. 선순환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다. 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유 경제를 시작할 때 이미 웹 2.0 이제 라이프 2.0이 되고 내가 온라인 했지만 제가 이제 페이스북도 만들겠다 뭐 이런 많은 카피를 했는데 결국에는 대기업에서 하다가 칼집만 있는 걸 보고 이제 다 포기를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오프라인 이렇게 하는 거로 해서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했지만 현실에서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많은 고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공유 경제를 다시 보면 정말
더 감동을 받는 네.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참 좋은 건데 좋은 걸 다 공감을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활성화 안 돼 있잖아요. 사실 공유경제에서 돈 많이 번 회사 많이 못 봤거든요, 주위에서. 다 고생하고 네, 다 다 고생. 네. 그만두는 데가 많아요. 네. 근데 도대체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이런 고생을 해야만 되며 어떻게 뭐가 바뀌어야지만 이것이 뭐 에어비앤비 같은 똑같지 않더라도 그런 회사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될까요? 아까 뉴욕 같은 경우는 6천억이 뭐 공유경제 때문에 기여가 된 그런 식의 문화라 그런 세상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야지 오리라고 보십니까? 2년 안에도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좀 특수하죠. 왜냐하면 물론 저희도 이제 펜션이나 그 내수 시장도 볼 수 있지만 일단은 글로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걸리겠죠. 네. 하지만 우버 같은 경우 모델 같은 경우는 실은 이게 외국인도 와서 사용할 수 있지만 내국에서 국내에서 더 이렇게 네. 모델이 더 빨리 진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지금 사람들이 우버를 막 쓴단 말이에요. 네. 쓰는 거 보면 우버 이상으로 빨리 진화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무슨 의식 이런 문제가 아니고 수천 가지의 택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그 다양한 소비 욕구를 딱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될 수 있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그만큼 크기가 큰 시장들이 잠재된 시장들이 있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저도 그 숙박 이런 쪽 하다 보면 너무 하는 게 많아가지고 네. 뭐 이거 오프라인에 온라인이고 이거 하나만 잘 만들면 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약간 유혹을 받을 때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뭐 일단 저 나름대로 이제 그 진입장벽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이제 계속 지속하는 거고 우버 모델 같은 경우는 이미 우버가 와서 네. 이미 그 시장 그 맛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드리게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카카오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에서 팍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모델 비슷한 것들이 수많은 오프라인의 경제라든가 우리가 사용하는 데서 이렇게 터질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지분 같은 경우는 고가잖아요. 2억에서부터 10몇 억짜리 아파트 혹은 한옥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거. 이건 이제 내구성 소비지. 네. 자동차도 이게 2천만 원에서부터 몇 억까지 요걸 공유하는 거고. 그러면 그거만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압축하겠습니다. 어떤 게 가능할까요?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학생 여러분 오늘 이분처럼 질문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아주 좋은 거 배운 거예요. 앞으로 질문할 때는 간결하게. 네. 강연 스타일. 간결하게. 네. 금융 쪽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은데 이제 규제가 문제가 문제가 되고요. 되고요. 그리고 뭐 숙박 경우는 좀 그러니까 공유경제 얘기할 때 돈 되는 게 어디냐면 비싸고 자주 안 쓰는 거가 네네. 제일 낫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진입하기 힘들고 이랬던 사업들 근데 은행이 규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쪽이 그 가능성이 있는 만큼 또 규제 이슈가 있어서 이렇거든요. 근데 저는 좀 더 그리고 이제 가깝게는 어찌 보면 대리운전 이런 것도 네, 이제 대리운전. 공유경제 아. 패시브 개념을 넣으면 아주 네. 금방 돈 벌 수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대리운전도 아니고 저도 네. 페이스북에 지금 분당인데 저 술을 안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전거도 있고 그러니까 12시에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죠. 대리운전 필요하신 분. 예, 제가 분당까지 모셨다. 그러니까 지적인 대리운전사. 그러니까 맞아요, 대화 맞아요. 지적인 그죠. 나 집에 공짜로 가는 거고 그쵸. 돈 받고 얼마 좋아. 그쵸. 예. 그거예요. 한 번만 하고. 네. 아. 네. 그래서 지금은 근데 아니 정말 할까? 아니 근데 좋아요. 술 고대리- 취한 사람한테 고대리 지적으로 다가가면 아니 술 때문에 토크든지 할수 진솔할 수도 있어. 어떤 토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 위치 정보에서 서로 미팅을 하는 데이트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지역 로컬에 있는 사람끼리 묶어주는 건데 지금 말씀은 그걸 묶어주는 거죠. 여태까지 컨셉은 술 마시는 분들이 찾는 건데 나는 뭐냐면 지금 발상의 전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필요하신 분 이렇게 역으로 그 역공매 대신 내가 고객을 내가 선택하는 선택하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러니까- 취한 사람은 안 하고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한 아니 왜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 그렇죠. 역발상 같은 게 시스템화되면 어차피 이게 집에 비즈니스가 가야 되는 되는데 거잖아요. 분당까지 가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 10,000원 받고 하면 얼마 좋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네네. 공유경제 개념을 네.
어디든 적용하면 네네. 그러니까 그 역발상이죠. 공유 경제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이거든요. 데이터. 예. 네네네. 그리고 이제 소셜 네트워크 연결된 거. 커뮤니케이션. 네. 그것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 그게 공유 경제일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비싼 그런 거 말고 일단 내가 뭐 친구들 모여가지고 뭐 같이 개개인 이렇게 해서 공부 뭐 하는 거라든가 작은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개념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내가 그 주위에 살 수 있는 것부터 하는데 온라인 컨셉,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경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차츰차츰 이게 이제 자기가 성장을 하고 더 알게 되면서 이제 사업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을 오프라인에 끌어들이는 것처럼 경제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뭔가를 사야 누리고 네. 사야 뭔가를 했었던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 이제는 접근을 한다. 공유를 한다. 접근을 통해서 이런 생각 가지고 내가 주위에서 할 수 있는 거 없을까라고 따져보면 거의 무한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접근한다고 하면 대단히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뭐 장소도 예를 들면 토지 같은 데는 예를 들면 이 그렇죠. 장소를 그 시간하고 장소를 공유하는 거고요. 역으로 학원 같은 데 대치동 같은 데서 이 강의를 내가 영어를 강의할 수 있는 분이 내가 이 자리에서 이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하고 그렇죠. 특정한 부분 뭐 분사 구문 이런 거 공유를 시킨다 그것도 가능한 거든요. 그러면 뭐든지 왜냐 다 못하니까 네, 그쵸. 영어. 심지어 이렇게 했어요. 네. 한 번 더 볼까요? 저기 그 뭐죠? 그 다이아베틱 그게 뭐죠? 저기 당뇨. 당뇨. 네네. 당뇨 이런 분들은 뭐 툴킷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가 봐요. 네네. 근데 이제 하다가 뭐 어디 갔는데 비상 사태가 있거나 못 이러면 가져가는 경우 있어요. 어디 뭐 이렇게 앰뷸런스 부르고 이러려면 시간이 걸리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보를 서로들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 지금 우보 사태 뭐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이걸 다 서로 믿지 못하니까 정부가 누구 면허를 주고 그 사람들만 하게. 네, 네, 네. 그럼 그 사람들만 하게 하려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양하면 안 돼요. 뭐 택시, 무슨 택시 이것만 있어야 돼. 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욕구가 다양해졌어. 나는 어떤 때는 리무진 타고 싶고 어떤 때는 저 배 가는데 그냥 조그만 차 타고 싶기도 이렇게 한데 이 법령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누구나 친구 개념이 뭐냐면 그냥 원 클릭하면 친구인 거예요. 옛날에 친구 하려면 막 술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야, 너 정부에서 이런 그 사람이 누군지 그 면허 받든지 상관없어. 내가 쟤 보니까 싸가지가 괜찮아. 사람 내 친구하고 또 친구야. 예를 들자면 네. 나 그래서 그냥 그 집 가서 자고 그다음에 그 사람은 운전사 합숙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는 법이나 어떤 규제나 정부에서 아니면 그 은행이나 이런 데서 한정된 사람들만 뭔가를 가치를 제공하고 그걸 제어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너가 운전사고 내가 어느 때는 운전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 간의 거래가 되면서 이전에 그 법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게 아니고 네. 개인 간의 신뢰 가지고 통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실은 그게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부가 아니고 일부 이상한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 이상한 건 아니고 뭐 과거 지향적이거나 아무튼 그런 분들이 우버를 제가 공격적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꼭 그 우버는 안전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 개인 사생활 보호가 안 돼요. 네. 뭐 보험 그게 안 돼요. 뭐 어떤 사고할지 몰라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민들이 바보냔 말이에요. 믿을 수 없고 안전하지 않고 이런 데를 왜 그렇게 인기가 있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공유 경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소비 욕구 다양성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미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공유 경제라든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기존의 법이라든가 관념에 의해서 안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아마 그런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야들의 이러한 기회가 보여요. 우리가 그 기회를 법이 안 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무시하고 일단 해봐야 될까요? 일단 하란 쪽이에요. 원칙은 하란 쪽이에요. 근데 저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법이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분들한테 법률 자문을 구하면
대개 보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한 다음에 가능하면 그걸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처음부터 안 물어봤잖아요. 된다면 이거 답변해 주세요. 답변. 아니 이제 좀 뭐 굉장히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아니. 네. 이게 지지해서 던지신 건가요? 조용하라고 던지신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랩스터가 되지 말아야 돼요. 랩스터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 네네네. 그 문제예요. 랩스터하고 유튜브에서 흐름은 랩스터가 열은 그런 혁신처럼 갈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랩스터는 가다가 망가졌고 네. 그 다음에 성공한 거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판도라나 아니면 유튜브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왜 그 전체로 봤을 때 차량 쪽으로 하면 편할 수도 있지만 그쪽은 또 이렇게 규제나 이런 게 또 엄청 또 강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숙박을 한 거는 일단은 그 당시만 비법이에요.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 하는 것들이. 그런데 외래 관광객들을 위한 숙소가 모자라요. 자, 그럼 법이 왜 있냐라고 이제 질문해 보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있고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업을 하는 게 다 그런 어떤 법의 존재의 원론에 맞게끔 한 거라고 하면 거기에 그 혁신이 너무 빨라서 과거에 못 따라온 것 때문에 그 갭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올 거라는 거죠. 다만 그 법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해가 랩스터가 되면 안 되니까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규제가 문제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에어비앤비가 뜨느냐. 시민들이 원하고 좋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은 그러니까 법의 존재 이유하고 두 번째 법을 누가 만드냔 말이에요. 법을 누가 만드냐면 시민들이 뽑는 사람이 법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시간의 문제라고요. 네네.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준비하시고요. 자, 궁금하신 분들 편하게 손 들고 질문. 오늘 질문자분한테 선물 뭐 갖고 오셨어요? 질문자분한테? 저 엽서하고 네. 저기 한옥 그린 거. 네네네. 자, 오늘 질문자분한테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마이크. 네. 자, 질문 짧게 하나씩만. 네. 간단히 네네. 매니주얼 그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집이 있는데 모든 걸 관리해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제 열쇠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시트를 갈아주고 그런 인건비적인 요소가 많아지는데 사실 온라인 기술 갖고 이제 그 모바일로 이제 하는 이유는 뭐 서버만 놓으면 그냥 액세스가 굉장히 편하다는 그 장점 하나인 것 같아요. 돈 많이 안 들면서 네. 그걸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그러세요? 일단은 그 모델을 정형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인터넷을 했던 거는 이거거든요. 이것과 이것을 연결해서 원래 각각은 일식 가치가 있는데 합쳐서 10일을 만들겠다는 게 제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던 이제 집이 그냥 집이었어요. 이런 집들을 모아서 하나의 호텔을 만들다는 것도 네트워크 연결하는 게 하나고요. 근데 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실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뭐 손님 받고 거기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제대로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또다시 집들을 연결한 것처럼 서비스를 연결할 거예요. 근데 옛날하고 다른 건 뭐냐면 우버 그런 게 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뭐 오프라인이 연결이 아니고 그런 어떤 서비스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공간을 연결하는 집을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건 이거죠. 이를테면 우버 같으면은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시점에 가까이 있는 차를 부르면 되는데 집이라면은 일단 굉장히 이렇게 원격지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비스를 그런 어떤 오프라인 서비스 뭐 시트를 갈아준가 이럴 경우에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서비스는 일단 저희가 이제 서울 중심으로 먼저 할 건데요. 서울은 상대적으로 되게 이렇게 밀집이 돼 있어서요. 아파트 많고. 예, 그거는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저희가 나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그 전략 질문으로 고교생 질문은 하세요. 네. 들리죠? 네, 하나만요. 짧게. 얘기하면 되죠? 네네. 네, 조상구 대표님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하나 드리겠는데요. 약간 길 수 있습니다. 이 그 코자자가 공유 경제인데 제가 인식한 데는 바닥 경제에서 어떤 그 지표를 보여주는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뭐냐면 한류의 흐름, 시장 동향 이런 부분들을 바닥 경제에서 좀 이렇게 먼저 선행 지표로 이렇게 좀 그리고 또 향후의 어떤 흐름 이런 부분을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 이용자들의 질문만. 예. 질문만. 네. 그래 질문이 그겁니다. 그 외국인 이용자들이 국가별로 또는 계층별로 이용자들의 분류가 어떤 식으로 지금 연간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그게 질문입니다. 아까 답변을 좀 드렸는데 그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들 중에 문화 이런 쪽에 접하는 사람들은 한국을 접하면 정말 불편하고 이런 것들도 오히려 의미 있게 받아들일 정도로 정말 그 감동을 판타스틱. 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합니다만 실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지표를 딱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제 시작 단계고요. 다만 그 아시아 내에서의 그 여행이 80%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일단 중국, 일본 이런 쪽 중심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단순하게 이제 숙박 공유해가지고 숙박업이 아니고 결국에는 어떤 문화를 갖고 접근하는 이런 것 그런 생각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에서 이경섭님께서 자 질문하실 분은 마이크 전달해 주고요. 오프라인. 유럽에서는 카우치 서핑이라는 비슷한 숙박 공유 시스템이 있는데 무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된다면 불리할 텐데 어떤 대비책 있으신지요? 카우치 서핑이 있는 상태에서 몇백만이 거래가 있는 상태에서 에어비앤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카우치 서핑도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카우치 서핑도 그거를 지속 가능한 어떤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 법인 형태를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해야 되네요. 예, 그런 쪽으로 했다가 실은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돈을 내고 내가 자는 것과 그냥 내가 사람을 만나고 카우치라도 좋다 이런 부류가 달라서 네, 네. 오히려 이제서 뭐 젊은 학생들의 이런 친구들이 뭐 시설이 좀 그렇지 괜찮지 않더라도 머물겠다 뭐 여행 다니는 게 좋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에어비앤비 쪽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의 신뢰와 그래서, 안전 문제가 좀 예, 많이 시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전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카우치 서핑 때문에 사업이 잘 오히려 되는 더. 그런 네. 식이에요. 그렇죠.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마이크 좀 전달했어요. 네, 네. 네. 잘 들리시나요? 제가 궁금한 거는요. 실리콘밸리에서도 사실 M&A에서 파셨잖아요. 근데 이 코자자도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M&A를 위한 어떤 경영 전략이냐,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엑스트 전략이냐. 만약에 에어비앤비가 내일 야 1,000억 줄 테니까 팔아 하면 파시겠어요, 안 파시겠어요? 더 키우시죠. 그래 고생을 했는데 팔아야지. 너무 좀 허무하다. 그리고 다른 거 만들면 되지. 다른 거. 그럼 다른 거 하죠. 그다음에. 예, 처음에 할 때 워낙 컸는데 망상이었다는 거라고 하지만 M&A가 되겠다고 하고 회사를 하면 그렇지. 그렇게 해서 M&A 되는 회사는 되게 적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페이스북이 뭐든지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된 것처럼 한국에서만이라도 오프라인에서 이 삶을 공유하는 오프라인의 페이스북이 되겠다라는 그런 망상을 가지고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이었다 그게 망상이 되고 어렵고 이런데 중간에 이렇게 머리 굴려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뭘 못하죠. 과조를 해도 투자를 못하죠, 추가로.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M&A 그거는 그냥 오픈된 옵션인 거지. 네. 그거를 추구는 하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오. 하세요. 제가 누구인지. 네, 자기소개 짧게 해도 돼요. 지금 저는 고3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네,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빨리 얘기해. 좀 단순한 질문이긴 한데 게스트하우스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고 코자자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 운영하는 건데 이 게스트하우스 개인과 코자자 기업과 다른 점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실적으로 빈 방을 공유하는 게 아니고 그 집을
게스트하우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방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그 손님을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코자자가 그런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스트하우스는 그래도 이제 방이 5개가 되고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하겠다고 하니까 뭐 온라인에다가 주소도 올려놓고 뭐 마케팅 스스로도 하고 뭐 전화도 받고 다 해서 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해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빈 방이 하나 있는데 빈 방이 2개나 하나 있고 뭐 이런데 내가 그걸 가지고 돈 벌겠다고 뭐 온라인에 뭐 주소 연결해 놓고 다 이렇게 하고 마케팅도 이거 하기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코자자가 딱 그냥 사진도 찍어주고 올려놓으세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거기 집이 좋아서 나 거기서 묵을 수 있어요. 돈 얼마 줄 테니까. 근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친구의 친구네. 예를 들자면 이 사람 믿을만 할 것 같아. 그리고 코자자가 중간에 있으니까 네. 그러면 오케이 그래 재워줄게. 그러면 코자자가 돈을 가지고 있다가 체크인한 다음에 돈을 그 주인한테 주는 식이에요. 그때 내가 여행객이 잠 잘 수 있어요라고 예약한 다음에 이 친구를 보고 확인한 다음 괜찮다고 했을 때 오케이 했을 때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그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어떤 방 1-2개 있고 이런 사람들이 손님 맞고 이런 게 불가능했는데 예. 코자자 플랫폼이 있으면서 중간에서 서로를 믿게끔 연결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는 매개 해주는 거고. 코자자가 그런 나중에 근데 믿게끔 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런 거 책임까지 그 책임도 지십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져야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에어비앤비가 뭐 처음에 그것 때문에 사업이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사건이 2011년에 터졌어요. 아. 그런데 통계를 보면 실제로 호텔이나 이런 데서 숙박한 박수하고 빈방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잔 숙박하고 이렇게 따져봐서 사고율을 보면 네. 오히려 이쪽이 낮은 안전한 거예요. 거고.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숙박 공유 사이트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항상 사람들이 어디 있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겨 있어요. 그런데 원래 오히려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던 이쪽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분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중간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제도가 아니고 사람들 간에 이렇게 이런 신뢰. 오픈 소사이티 때문에 신뢰가 형성이 돼서 그런 게 이제 증명이 그렇겠네요. 됩니다. 아무래도 일반 숙박업은 우리가 좀 익명일 수가 있잖아요. 자기를 그렇죠. 그렇게 뭐 이런 오픈 플랫폼에 자기를 막 드러내놓고 하지 않으니까 범죄가 오히려 더 일어날 수 있겠네요. 자, 또 다른 질문. 네.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이게 서비스 개발을 인도의 프로그래머들이 맡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글로벌한 그런 경영에 대해서 장점만 나와 있는데 혹시 단점은 없었나요? 단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업에 이제 조금 길어지만 이론과 그다음에 시작점과 과정은 항상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기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로 하기 위해서 CTO를 미국에 있는 CTO를 A급 CTO를 초대했고 진행하다가 이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생각한 거는 에어비앤비의 특정 그 마켓을 공략하자였어요. 그래서 뭐 멤버십을 하고 뭐 좋은 집만 뭐 그래서 글로벌리 경쟁하겠다라는 망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 이미 시작할 때 CTO도 미국에 있고 개발도 영어 중심으로 해서 인도 친구들 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CTO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고 그 다음에 인도 친구들하고 하는데 그 CTO는 인도 친구들 일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인도 친구들을 이제 그 제어하고 했는데 되게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저희가 경험해본 바로는 자지간 그 글로벌 하겠다라고 그런 망상한 하에서 현실을 따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시행착오가 많이 겪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한국 내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때 시작했던 것 중에 서비스를 한글로 만들고 그걸 영어로 번역한 게 아니고 영어로 모든 걸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한글, 중국어로 번역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글로벌 그런 그 개념으로 접근한 거는 그래도 하나 건진 확장성이 네. 좋은 거네요. 네. 근데 일단 너무 그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되 행동은 발끝에서야. 네. 네. 자, 또 네. 마이크 좀 전달해.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그 실리콘밸리에서 그러니까 다시 하고 싶으셨다는 마음도 반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셔도 다시 이 숙박 공유 경제를 선택하고 싶으신지 궁금하고요. 그 지금 서울이 그 숙박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주거비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일반 대학생들 중에서도 그 하우스 자체를 쉐어하는 경우 우주 굉장히 같은데. 많고 저도 그렇게 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카페 같은, 그러니까 좀 불특정 다수들한테만 노출됐던 그런 정보를 이제 접하다 보니까 다행히도 저는 괜찮은데 되게 이상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같이 하시면은 되게 괜찮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제가 숙박 쪽을 한 거는 규제 이슈도 있고 한국에서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아직 했기 때문에요. 지금 뭐 한다면 꼭 숙박이어야 된다는 건 없어요. 다만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으면 그걸 하고 싶고요. 그리고 공유 경제가 일상화되면 결국에는 뭐냐면 삶이 클라우드인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는 이번 달은 압구정동에 살고 다음 달은 제주도. 저 제주도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세라는 개념이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어서 그런 때가 온다고 하면 이미 이제 그때까지 이렇게 되면 단순히 숙박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삶 모든 게 달라지는 라이프 스타일이 시대가 바뀌는 오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삶의 가치에 치중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자, 네. 네,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빌리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빌려주는 사람이나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정보를 공유하는 게 어느 정도 또 자기 사생활에 또 문제도 있고 또 빌려준 사람도 되게 그런 부분을 뭐 아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을 제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적으로 그거를 아주 잘 정교하게 개발해서 적용은 하진 못한 상황이에요, 사실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돈을 받을 때 페이펠이든 아니면 크레딧 카드든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그런지 의외로 그런 문제가 처음에는 그게 되게 공유경제의 가장 핵심이 신뢰다 얘기하는데 의외로 그런 문제가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저희도 크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그 은행으로 송금해서 이런 것들은 실은 저희가 한번 더 연락을 해가지고 뭘 물어보는가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덜 있다. 별로 없었다. 근데 분명 확인해야 돼요. 사고가 나고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럴 수 있는 여지는 너무 많아요. 실은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서로 간에 호스트라든지 게스트 간에 서로 간에 나중에 어떤 평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럼요. 그거는 그게 핵심입니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미팅 예를 들면 소셜 미팅 사이트 같은 게 보면 자기의 그런 것들을 자기가 올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해보셨어요? 아니 그런 것들을 예.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자기의 그런 학력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자기가 다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요즘에 계속 많이 늘어나거든 있어가지고 피해 보신 것 같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그런 예, 그런 게 있을까 해서 그러니까 공유경제 컨셉을 그 개념을 넣었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게 펜션 여러분 펜션 따가 무슨 생각이 드세요? 펜션? 펜션하면 뭔가 모른다예요. 정보가 아, 다 펜션들 사진 좋고 막 리뷰 다 좋아. 그러니까 거기에 투명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아까 그거예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집이 수백 가지고 이런데 그걸 어떻게 다 체크해?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사람들 경험하고 그 경험치를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누구든 와서 쓰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거를 신뢰할 수 없죠.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지금 이런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요새 뭐 무디스라든지 무디스나 이런 거다 보면 이제 기업을 평가하는 전 세계적인 이제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글로벌하게 우리 개인들을 그 사람의 소셜이라든지 그 사람의 구글 검색에 모든 걸 해가지고 그 개인의 어떤 그 신뢰도를 평점을 매겨가지고 그거를 서비스하는 회사도 나올 것 같아요. 이미 몇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하는 회사하고
이런 코자자 이런 데하고 공유경제하는 회사하고 같이 협력을 맺어 돈을 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뭔가 하는 옵션으로 해가지고 그걸 더 체크하시면 네, 저희가 그런 거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나왔어요 이미요. 있어요? 나와서 그런 저희들한테도 같이 일하자고도 연락이 오고. 외국 회사예요? 네, 이스라엘에도 있고 그래서, 하나 뭐예요? 트러스트 이름이? 클라우드. 네? 트러스트 클라우드. 트러스트 클라우드. 그래서 얘들은 뭘 하냐면 그 옛날에는 크레딧이 중요했잖아요. 네. 레퓨테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요? 이제는 그래서 심지어 이미 레퓨테이션 이코노미라고 얘기하고 저희도 이제 새로운 사람 뽑을 때 페이스북 아이디하고 그 트위터 아이디 나오죠? 물어보면 네. 그거 보면 어떤 사람들하고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거 알고 있는데 네. 문제는 저희는 그런 걸 좀 아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트러스트 클라우드나 이런 건데는 어떻게 하냐면 페이스북, 트위터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에어비앤비 이런 데를 다 그 사람이 이렇게 거쳐간대. 족적을 다 모아서 야.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냥 값으로 하나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의 다른 데 가서 거래를 할 때 네. 이게 하나의 신용도가 신용도가 되는 신용이 거예요. 되네요. 네네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거를 대학 가는 거, 취직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론 받을 때, 그 대출 받을 때 네. 이미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오고 그러면 있어요. 여기는 우리들이 트러스트 클라우드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우리 이름 딱 치면 우리 거 나옵니까? 그거는 이제 좀 뭐 한국 그게 아니니까 그건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여러 군데를 모아서 하려고 하는 거를 그냥 하게 해줄 건지 에어비앤비나 큰 우버나 회사들이 할 건지 우버가 이미 우버는 그런 크레딧 사람들의 크레딧 그걸 가지고 있는 아멕스하고 같이 협업을 시작했어요. 아멕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버를 쓰지도 않았는데 네. 이 사람의 크레딧 그걸 보고 이 사람이 평점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세상입니다. 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책 중에 투명 사회라는 자, 책이 있는데 질문 또 뒤에. 그런 네. 상황이 되는 거네요. 해요. 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공유 경제가 발생한 배경이 일단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베이스로 깔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일어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시작하고 거기에서 질문이 뭐예요? 질문이. 네 그래, 그런데 알았어. 탄생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공유 경제가 탄생한 배경은 무엇일지 지금 공유 경제를 통해서 사업하고 계시는 그런 분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케이. 일단 그 미국에서 공영제란 말 나오기 전에 이런 그 모기지 그런 문제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 직업을 잃었는데 지분이 이제 계속 그 돈을 내야 되고 이러면서 그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그 방을 내놓고 그러면서 돈을 벌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그 집카라는 모델이 이상한 모델인데 사람들이 인기가 끄고 이랬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그 개념을 정리한 게 그 레이첼 보츠만이 컬래버레이티브 컨섬션이라는 걸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게 마치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이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이 전개되고 지금은 시민들에 의한 어떤 새로운 풀뿌리 경제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은 실은 이제 그런 모델을 코자자 이런 데가 그런 모델을 원용을 해서 숙박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다고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런데 이 규모나 이런 것들이 작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 주로 했는데 이번 우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파급이 되면서 정말 경제적으로 큰 규모가 되는 그 시장이 되는 그런 모델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은 여기 코자자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체크 항목을 보니까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들만 있어요. 무슨 뭐 세탁기가 됐다, 뭐 냉장고가 된다, 뭐 등등등 방 전체를 한다, 집 전체를 한다. 근데 이를테면 뭐 민박집을 만약에 내가 묵는다 그러면 주인장의 어떤 그 부가적인 서비스, 인간미 아니면 뭐 어떤 호텔의 스탠다드 되지 않은 식당 음식이 아닌 뭐 한국적인 가정식 뭐 이런 어떤 비정형화되고 매저가 불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한 레퓨테이션도 사실 좀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요. 해보고 싶어 하는 거고 지금은 시스템적으로는 리뷰를 사람들이 남기면 댓글이죠? 네.
남기면 그걸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개량화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그걸 이제 다양화 시킬 건데 지금 현재는 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북촌에서 예를 들어서 한옥들이 많이 있는데 아침이 좋은 한옥 스테이 이런 식. 그 다음에 그 호스트가 여성분이라서 여성들을 위한 한옥 스테이 말고도 일반 이거. 그다음 뷰가 좋은 곳. 뭐 이번에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도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뭐 에어비앤비가 못하는 그런 걸 하려고 하고요. 지역에서 저희가 강점을 갖는 게 그런 거는 일반 에어비앤비가 그냥 글로벌 표준화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적인 것만 이런 것들. 그래서 방도 온돌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호스트를 주인장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발전시킬 수 있는 쪽입니다. 네. 오, 자, 그러면 오늘 질문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 딱 하나만. 네네. 그 지금 들으면서 듣는 그 궁금증이 뭐냐면은 이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제를 할 때 국내 피지사, 결제 대행사들을 쓰시는지 아니면 지금 아까 페이팔 말씀하셨듯이 해외의 어떤 결제 대행사들을 쓰시는지 그런 것들은 둘 다 지금 씁니다. LG 양쪽 플러스 다. 쓰고 그 다음에 페이펠을 쓰는데요. 그건 뭐 할 얘기가 많죠. 예. 근데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방송은요. 저희 CEO톡은 매주 월요일 날 7시 반에 이렇게 무료로 오픈된 공간에서 하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온라인을 시청하실 수도 있고 직접 이렇게 와서 들을 수 있고요. 다음 주는 이제 우리 별이 5개 하는 왼쪽에 TV에서 봤을 거예요. 장수 불침대 해가지고 네 거기 여기가 부부입니다. 부부경 이분이 왼쪽 분이 회장님이시고 오른쪽이 대표님이신데 이 사모님 되신 분도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분 같이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경품이 돌침대. 돌침대 어떻게 아니에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얼마나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네. 돌베개 나왔어요, 좋을 돌베개. 것 같은데. 돌베개. 돌베개. 돌베개로 가지 돌베개. 모르겠어요. 뭘 갖고 올지 모르겠어요. 그냥 돌을 갖고 오실지 그냥 원석 돌을 갖고 올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네. 시트 커버라도. 네. 자, 그다음에 오늘도 이제 이렇게 CEO톡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따가 이제 다 전체 사진 찍고 이 CEO톡 그룹이 있으니까요. 페이스북 하신 분들 여기서 나중에 전체 사진 밑에다가 간단하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제 댓글로 간단하게 자기 소개나 인사하시면 나중에 서로 소통하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해 주신 세 분의 MC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봤으면 마치고 가야죠. 네. 공유경제가 특별한 게 아니고 시도해 보면 여러 가지로 좋은 거더라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정말 심도 있는 질문들 너무 좋았고요. 오늘 밤 코 자자 하십시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I'm in the mood, baby, so let the music play. Ooh, I'm dancing, I'm in the groove, babe, so get on up on the Joe this way. I'm in the mood for dancing, romancing, you know I should